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돌아간 다음 날 면담을 하고 나온 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거실이 추운데 보일러가 안 되는 것 같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사저 수리를 급히 했다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수발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가사돌봄 예산을 올해만 73.7%를 줄였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예산 역시 21.1%를 줄였으며 전국 6만 4천여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작년에는 310억, 올해는 300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냉난방 안 되는 경로당에 죽겠습니까? 아니면 거실 수리만 하면 되는 사저가 죽겠습니까?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강남 한복판에 사저만 실거래가가 50억 원을 호가하고 신고된 예금만 10억대인 박 전 대통령이 거실이 추워서 아프다는 식의 이야기는 못 들어주겠네요. 곧 아프실 예정이란 예언을 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아프실 예정인 것 같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네. 자,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총 13가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처음 보는 뉴스에 뭐냐면 언제 소환을 언제 하겠다는 소환 통보를 예고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소환 통보를 하면 소환을 며칠 날 하겠다는 게 이제 거기 날짜가 나오죠. 나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소환 통보 자체가 예고인데 예고를 예고한 거예요. 예, 그렇죠. 소환 통보를 언제 하겠다고 미리 예고하는 거. 저는 이런 뉴스는 처음 봐요. 네.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죠. 여기 대해서는. 예, 어제 그렇게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기조를 밝히면서 제대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예 나온 적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단이 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 예고를 예고한 것을 보고 저는 이 말이 이제 적극 협조할 예정이 적극 아프실 예정으로 들려요. 이명희 현상인가? 환청처럼. 근데 이제 통상적인 휠체어를 타는 방법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보수 정치인들은 포토라인을 일종의 이제 주홍무식처럼 여기거든요. 보수적인 성향 유권자들이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포토라인, 근데 휠체어를 타도 포토 갈 수 있잖아요, 출석을. 포토라인에 안 쓰는 게 목적이라서, 그럼 휠체어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보다 좀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뭐 어떤 종류로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갑자기 밤에 병원으로 가신다든가, 갑자기 의사들이 집으로 간다든가, 다급한, 이게 다급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검찰 또한 아프다라는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보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통상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한청이 저는 들립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변호사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추궁을 당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강요받고 그런 걸 평생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기자회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답변도 잘 안 예. 받으니까. 근데 이제 검찰은 실제 가서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보통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해명하면 다 검찰에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을 일반인들도 많이 가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봐요. 전 대통령은. 더더욱이 검찰이 물어보면 아니 그건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설명할 공산이 큰데 그게 이제 덫이거든요. 덫. 근데 변호사는 옆에서 대신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옆에서 이 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면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어도 네, 상의 정도 할 수 있죠. 상의 정도 예. 할 수 있어도
대신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서를 받으면 망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매우 높다. 그래서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막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진술이 나중에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아프실 것인가. 아니죠. 어떻게 아프실 예정인가.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피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법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것보다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불리해질 거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할 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적극적으로 아프실 예정으로 들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음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제도 계속해서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7시 반에는요. 전속 미용사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떠났는데요. 그리고 30분 정도 있다가 김평우 변호사도 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김평우 변호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 없이 왔다라면서요. 출입을 거부당한 거죠. 왜냐하면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예,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연락하고 왔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변호인단이 지난 헌재 변호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의 한 번도 못 만났다는데 오해한 겁니다. 네. 안 만납니다 이분은 사람을 잘. 짝사랑이죠. 이분의 자.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청와대가 이제 비다 보니까 이런 제보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제보인데 박 전 대통령이 어렵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즉시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56시간인가요? 청와대에 네, 그렇죠. 머물렀던 이유가 사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최근에 그 밝혀지기로는 사저는 최순실 씨가 뭐 4년간 비어 있었다고 주장했었는데 최순실 씨가 그 구속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 관리인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네, 어제 한국일보가 그렇게 보도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4년간 비어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보일러 고장났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헌재가 그 인용 결정 파면한다 한 직후에 그 제가 제보 받기로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복수의 비서진이 이제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청와대 떠나는 시점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인수인계 할 때까지 하고 떠나겠다고 차기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 입성할 때까지 청와대 계속 있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5월 9일까지 최대 5월 9일까지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네. 관례상. 네. 본인이 탄핵됐다는 거에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탄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믿지 않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제보는 소스도 확실하지만 그분은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시간이 좀 걸린 것이다. 네. 떠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음 수 전해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박 전 믿기지 대통령. 않죠. 네, 그래서 거기 계속 2달간 있다가 다음 대통령 오면 내가 이렇게 안내도 하고. 네. 오랜 기간 유년 기간도 지냈었고 그런 의미로 본인 집이라고 생각했죠. 네,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 탄핵 인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친박단체 시위로 주변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자택 뒤편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후문을 폐쇄했다고 하고요. 또 안전에 유의하라면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네. 보통은 어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주민 항의가 있고 그러면 주택가에서는 혹은 뭐 학교 근처에서는 불허할 수 있거든요. 허가제가 아니긴 하지만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금지 통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두는 겁니다. 아침 밖에도.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요. 청와대 앞에서는 생활 안전이라는 이유로 시위를 금지한 바가 있거든요. 경찰이 계속해서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주민들의 항의가 없다고 경찰에서는 그랬는데 실제로 또 주민들 항의했다고 하고요. 네, 탄원서도 곧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에요.
옆에서 친박 시위가 계속 있길 원하는 겁니다. 본인만 살고 싶은 거죠. 다음 뉴스는요. 네,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한 뉴데일리 주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미디어오늘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중구 태평로 파출소 인근에서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이 주필이 불을 지르겠다면서 경찰을 협박한 혐의인데요. 경찰이 밝히기로는 불을 지르겠다라는 위협이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을 분들이 이 친박 집회에 나왔던 분들 중에 많겠죠, 이제 앞으로. 네. 그 첫 번째로 이제 경찰서를 왜 방어하려고 그랬답니까? 네, 관련된 깃발 같은 것들을 가져갔다라면서요. 그것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하긴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할복단도 모집했었어요. 네. 탄핵이 인용되면 같이 할복하자고 30cm 횟칼과 흰 장갑, 그리고 뭐였더라 하여튼 준비물 해서 할복단을 모집했는데 물론 아무도 안 하셨죠. 아무도 안 하셨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각종 자료를 임의로 폐기했다라는 증언에 대해서 JTBC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서면으로만 보고받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초안이나 수정본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록물 양이 굉장히 적어졌고요.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생산 건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허드렛 문서도 등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문서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예. 허드렛 문서까지. 왜냐면은 최소한 이명박 정부 수준은 돼야 되지 않냐. 너무 문서가 없지 않냐고 지적이 있자. 사실은 이게 중간 과정도 다 기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뭐 초안이나 수정본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과정 전체를 등록해야 되는데. 네, 관련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3부에서 기록물에 관해서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볼 예정이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역시 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3부에서 전문가와 따로 인터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예, 특검이 삼성동 지배 구입 과정은 물론이고요. 이후에 자택 관리도 최순실 씨가 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순실 씨가 자신의 직원 문모 씨를 시켜서 자택 관리와 수리 등을 했었고 또 자택에 상주하는 관리인 급여도 최순실 씨가 줬다라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이자 이 자택에 최순실 씨도 자주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뭐 구입하는 거의. 과정에 주도하고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사실상 집주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집주인이 예. 맞죠. 뭐 임선희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모친이 이 집을 돈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급하고 그 이외에 가재도구나 또는 뭐 관리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녔다고 하고 한 번도 물건을 스스로 산 적이 없다고 하고 어떤 계약이나 나선 적이 없다고 하니까 생활 공동체가 맞죠. 이런 정황은 앞으로는 더더욱 많이 드러나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형사재판 열렸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씨 측근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독일로 도피했던 최순실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자신이 회장님 한국 여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최순실 씨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 위에서 그러는데 한국이 조금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저 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해외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최순실 씨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계열 광고사서 포레카가 여러 번 등장했었지만 최순실 씨가 인수하려고 했던 그러다가 실패한 그렇죠.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에 최순실 씨가 인사한 인물이죠. 이 인물이 이제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이분이 가까웠기 때문에 독일로 도피했던 최순실 씨를 만나서 생필품 현금 전달했는데 네, 도피를 도운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이렇게 돈을 전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거기서 한 말인 거죠. 예. 근데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 자기 생각에는. 그랬더니 이제 위에서 좀 피해 있으라고 한다. 그 최순실 씨가 위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밖에 생각나지 않았다고는 말도 했죠. 네네. 네. 그렇겠죠. 네. 이런 정황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프실 예정이라니까요. 또 최순실 씨 독일에 있을 때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라는 내용도 이미 네. 대포폰으로요. 157회. 예, 나와 이 있죠. 숫자는 왜 기억이 나는 예. 거죠? 127회인가요? 네. 자, 이런 정황도 이제 드러나겠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 일정을 언급하지 않고 끝내버렸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일정과 징검다리 연휴 등을 고려하면요. 대선일은 5월 9일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측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선관위나 다른 기관들은 거기 맞춰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날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굳이 선거일 지정 미룰 필요가 없는데요. 네.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거취를 고민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나갈 건지 말할 건 안 나갈 건지를 정해야 이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황교안 대행을 보고 있으면 이분은 굉장히 불세출이라고 하죠, 불세출. 불세출의 웨이터다. 네. 기다리는 사람. 네. 기다리기 달인이에요. 장학 퀴즈라고 했어요, 장학 퀴즈. 다른 사람들은 초반에 막 퀴즈를 맞추고 앞서 나가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다 탈락하고 문제 하나도 안 맞췄는데 가만히 있다가 얼떨결에 결승 나가는 상승이 있어요. 네. 나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에서 다 떨어져 나갔네? 이런 황교안 총리를 보면 그런 케이스가 생각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존재감이 제로였어요. 드라마틱한 운명의 변화입니다. 근데 왜 가만 계속 있었는데 여권 후보 예를 들어서 김무성 전 대표도 나가 떨어지고 불출마하고 막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사이에 퀴즈를 하나도 안 맞췄는데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가만히 기다리게 다니는 거죠. 불세출의 웨이터.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쨌든 이분이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다 보니까 출마 가능성이 높죠. 본인이 나오고 싶다 싶지 않다를 떠나서 당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퀴즈를 하나도 못 맞추고 결승에 진출하는 첫 번째 대선 후보 주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당에서는 어떻게든 황교안 대행이 이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속칭 황교안 특혜 새치기 출마 가능한 경선룰을 만들어서요. 자유한국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다른 후보들은 1%가 안 되니까요. 제로도 나오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로는. 실수로도 누르고 하는데 정말 프로 웨이터의 승리랄까요? 자, 재밌는 현상. 이게 이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한국 정치사에서 이례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앞으로도 쭉 연구해 볼 만한 케이스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하나 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삼성이 감사원 인사 개입했다라는 SBS가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네. 장충기 사장과 사정기관 핵심 관계자의 통화 내용입니다. 2015년 7월인데요. 감사원의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서 통화를 한 겁니다. 장충기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가 사무총장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녹취 파일을 특검이 입수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인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좀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삼성 관련은 통상적으로 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던 정유라를 어떻게 지원했냐 관련해서 그게 핵심 축이고요. 특검에서 뭐가 나와도 그런 게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SBS 보도에 따르면 녹취 파일의 내용도 정확하게 나온 거잖아요. SBS가 녹취 파일 내용을 안다는 건데 특검이 이런 내용까지 일부러 흘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관점에 이 뉴스가 흥미로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왜 삼성과 CJ가 네. 삼성 쪽에서는 CJ가 이제 이재용
이종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 예. 관련 동영상을 그쪽에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뉴스를 터뜨리고 있잖아요. 네. 삼성과 CJ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랄까요 라이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은 삼성이 일방적으로 우세했지만 네.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이 뉴스는 지금 저 국정농단의 골자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거든요. 네, 삼성이 힘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이 녹취 파일을 특검이 아니라 CJ 쪽에서 어떻게 확보해 준 게 아닐까. 아니 저는 그냥 이게 관전 뉴스를 오래 보다 보면 이 뉴스가 뜬금없이 이 시점에 왜 나올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면 뉴스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저는 뉴스입니다. 이 내용보다도 더. 이 내용이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삼성이 뭐 로비를 해왔던 게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근데 이게 대단히 결정적인 게 아닌데 이런 제보가 왜 이루어졌을까? 어떤 의미로? 제보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분명한, 명백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후속 보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업 간에 지금 삼성과 CJ가 이 기회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 시간이 다 됐나요? 제목 정도 하나 정도 읽고 가죠. 그냥. 예, 세월호가 다음 달 5일 정도면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는 뉴스입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뀔 듯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인양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건데요. 바뀔 듯 하니까 정말 나쁜 인양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꼭 책임져야 될 겁니다. 아마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그래서 거기 계속 2달간 있다가 다음 대통령 오면 내가 이렇게 안내도 하고. 네. 오랜 기간 유년 기간도 지냈었고 그런 의미로 본인 집이라고 생각했죠.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 탄핵 인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친박단체 시위로 주변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자택 뒤편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후문을 폐쇄했다고 하고요. 또 안전에 유의하라면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네. 보통은 어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주민 항의가 있고 그러면 주택가에서는 혹은 뭐 학교 근처에서는 불허할 수 있거든요. 허가제가 아니긴 하지만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금지 통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두는 겁니다. 아침 밖에도.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요. 청와대 앞에서는 생활 안전이라는 이유로 시위를 금지한 바가 있거든요. 경찰이 계속해서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주민들의 항의가 없다고 경찰에서는 그랬는데 실제로 또 주민들 항의했다고 하고요. 네, 탄원서도 곧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에요. 옆에서 친박 시위가 계속 있길 원하는 겁니다. 본인만 살고 싶은 거죠. 다음 뉴스는요. 네,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한 뉴데일리 주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미디어오늘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중구 태평로 파출소 인근에서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이 주필이 불을 지르겠다면서 경찰을 협박한 혐의인데요. 경찰이 밝히기로는 불을 지르겠다라는 위협이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을 분들이 이 친박 집회에 나왔던 분들 중에 많겠죠, 이제 앞으로. 네. 첫 번째로 이제 경찰서로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답변을 잘 안 예. 받으니까. 근데 이제 검찰은 실제 가서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보통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해명하면 다 검찰에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을 일반인들도 많이 가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봐요. 전 대통령은. 더더욱이 검찰이 물어보면 아니 그건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설명할 공산이 큰데 그게 이제 덫이거든요. 덫. 근데 변호사는 옆에서 대신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옆에서 이 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면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어도 네, 상의 정도 할 수 있죠. 상의 정도 예. 할 수 있어도 대신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서를 받으면 망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매우 높다.
그래서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막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진술이 나중에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아프실 것인가. 아니죠. 어떻게 아프실 예정인가.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피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법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것보다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불리해질 거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할 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적극적으로 아프실 예정으로 들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음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제도 계속해서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7시 반에는요. 전속 미용사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떠났는데요. 그리고 30분 정도 있다가 김평우 변호사도 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김평우 변호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 없이 왔다라면서요. 출입을 거부당한 거죠. 왜냐하면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예,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연락하고 왔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변호인단이 지난 헌재 변호인단이 박근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돌아간 다음 날 면담을 하고 나온 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거실이 추운데 보일러가 안 되는 것 같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사저 수리를 급히 했다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수발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가사돌봄 예산을 올해만 73.7%를 줄였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예산 역시 21.2%를 줄였으며 전국 6만 4천여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작년에는 310억 올해는 300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냉난방 안 되는 경로당에 죽겠습니까? 아니면 거실 수리만 하면 되는 사저가 죽겠습니까?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강남 한복판에 사저만 실거래가가 50억 원을 호가하고 신고된 예금만 10억대인 박 전 대통령이 거실이 추워서 아프다는 식의 이야기는 못 들어주겠네요. 곧 아프실 예정이란 예언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아프실 예정인 것 같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네. 자,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총 13가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처음 보는 뉴스에 뭐냐면 언제 소환을 언제 하겠다는 소환 통보를 예고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소환 통보를 하면 소환을 며칠 날 하겠다는 게 이제 거기 날짜가 나오죠. 나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소환 통보 자체가 예고인데 예고를 예고한 거예요. 예, 그렇죠. 소환 통보를 언제 하겠다고 미리 대통령을 거의 한 번도 못 만났다는데 오해한 겁니다. 네. 안 만납니다, 이분은 사람을 잘. 짝사랑이죠. 이분의 자,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청와대가 이제 비다 보니까 이런 제보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제보인데 박 전 대통령 어렵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즉시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56시간인가요? 청와대에 네, 그렇죠. 머물렀던 이유가 사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최근에 그 밝혀지기로는 사저는 최순실 씨가 뭐 4년간 비어 있었다고 주장했었는데 최순실 씨가 그 구속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 관리인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네, 어제 한국일보가 그렇게 보도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4년간 비어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보일러 고장났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헌재가 그 인용 결정 파면한다 한 직후에 그 제가 제보 받기로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복수의 비서진이 이제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청와대 떠나는 시점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인수인계 할 때까지 하고 떠나겠다고 차기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 입성할 때까지 청와대 계속 있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5월 9일까지 최대 5월 9일까지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네. 관례상. 네. 본인이 탄핵됐다는 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탄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믿지 않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제보는 소스도 확실하지만 그분은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시간이 좀 걸린 것이다. 네. 떠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음 수 전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박 전 믿기지 대통령 않고 하는 거. 저는 이런 뉴스는 처음 봐요. 네.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죠. 여기 대해서는. 예, 어제 그렇게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기조를 밝히면서 제대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예 나온 적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단이 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 예고를 예고한 것을 보고 저는 이 말이 이제 적극 협조할 예정이 적극 아프실 예정으로 들려요. 이명희 현상인가? 한청처럼. 근데 이제 통상적인 휠체어를 타는 방법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보수 정치인들은 포토라인을 일종의 이제 주홍무시처럼 여기거든요. 보수적인 성향 유권자들이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포토라인, 근데 휠체어를 타도 갈 수 있잖아요, 출석을. 포토라인에 안 쓰는 게 목적이라서, 그럼 휠체어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보다 좀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뭐 어떤 종류로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갑자기 밤에 병원으로 가신다든가, 갑자기 의사들이 집으로 간다든가, 다급한, 이게 다급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검찰 또한 아프다라는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보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통상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한청이 저는 들립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변호사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추궁을 당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강요받고 그런 걸 평생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기자회견조차